근데 친구야, 추가로 부담을 해주면 좋겠는데 듣고 있지? 공사 금액 3,500만원 부가세 포함. 오래된 집을 단열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벽이 아니라 지붕 단열입니다. 개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몰려나옵니다. 데코 타일을 바닥 마감으로 시공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벽 외단열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데 제가 하나 놓친 점이 있었습니다. 싱크 상하부장 사이의 타일은 칼라 유리로 부착을 했습니다. 28평에 3,500만원. 곽 소장입니다. 남해에 전원주택 신축을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남해에 있는 동안에 장모님이 사시는 집을 리모델링을 좀 해줬으면 하고, 나이 들수록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는데 믿고 맡기니 알아서 해달라는 친구의 부탁. 조건은 부가세 포함해서 3,500만원, 그리고 살면서 공사하기.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우와, 위치가 너무 좋다, 집이 아직은 괜찮은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수리를 한다, 곽 소장에게는 늘 흥미로운 일입니다. 특히 세월이 흐르면은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의외로 괜찮네, 철거하면서 배우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남해 남면 리모델링 현장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개미가 너무 많아요. 친구가 처음에 날개미가 너무 많다, 구멍이나 방충망 좀 잘 봐달라 했을 때는 사실 여사로 생각을 했는데, 싱크대를 뜯어내면서 정말 총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하게 잘 쓰셨네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부 석고에 곰팡이가 많이 서른네 정도였습니다. 싱크대 하부 데코타일 우드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석고를 뜯어내자 뭐야, 개미집이야 설마? 벌집은 많이 봤는데 아예 개미가 살림집을 차렸네요. 개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몰려 나옵니다. 바퀴벌레 잡는 스프레이, 모기 잡는 스프레이 총동원을 해서 4통이나 쓴 끝에 박멸이 끝났습니다. 그저 놀랍고 어이가 없습니다. 바닥 습기 올라오는 부분부터 몰탈로 정리를 하고, 철거된 석고 하부 부분은 난연폼을 쏜 다음에 열 반사 단열재와 기밀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날개미는 번식하기 위해서 날개를 달고 다니는 번식개미라고 하네요. 두 번째, 주택 바닥 마감재로 데코타일 우드 과연 괜찮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까지 이렇게 데코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데코타일 또는 강화마루의 단점이 보통 한 4, 5년 지나면은 틈새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싫고 위생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5mm 합판의 반 정도, 한 2, 3mm 정도 되겠죠, 그죠? 가로줄로는 2, 3mm 정도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좁은 폭 쪽으로 세로줄로는 보시는 것처럼 합판 두께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5mm 합판 두 개를 대보면은 한 7에서 8mm 정도 갈라져 있네요. 이렇게 딱 갈라져 있죠. 데코타일이 보통 보면은 1, 2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난방을 트는 겨울에는 늘어났다가 에어컨을 트는 여름에는 수축을 했다가 반복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수축했다가 팽창을 해야 되는데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본드가 좀 바뀌고 해가지고 여전히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먼지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붙어든 상태는 어떨까요? 붙어든 상태도 보면은 이렇게 쉽게 일어납니다. 쉽게 안 붙어 있습니다. 본드 자국만 있고 안 붙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한번 볼까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벌어진 정도가 더 심합니다. 거실이 제일 넓기 때문에 여긴 더 심각합니다. 이 중간 부분 볼까요? 세로 부분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거의 5mm 이상, 거의 한 6mm 정도 벌어졌겠죠? 이 합판이 쭉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가로줄로는 역시 5mm 합판 두께 정도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거의 한 7, 8mm 정도 그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코타일 괜찮으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또는 데코타일을 바닥 마감으로 시공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5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목재상 사이에 스티로폼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습니다. 격자 형태로 목재상을 만들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잘라서 끼워 넣는 형태의 외벽 단열은 보시는 것처럼 목재와 스티로폼 사이가 벌어져서 열교가 아니고 아예 환기 통로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장모님이지만 우리는 어머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건축주를 어머님으로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입장에서 가장 급하게 요구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제일 아쉬웠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마당 끝으로 방파제도 보이고 해안도로도 보이는데 펜스도 대문도 없습니다. 어머님 말에 의하면은 마당에 버젓이 캠핑카를 대놓고 텐트를 치는 사람도 있고 수돗물도 외부 화장실도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제일 급한 일은 전면 펜스와 대문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도 하기도 전에 펜스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훨씬 안전해 보이죠. 일의 순서상 중요하진 않지만은 가장 급한 일이었던 셈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총 공사 금액은 3,180만원, 펜스 비용을 제외하면 3천만원, 짐 정리, 내부 인테리어, 외부 리모델링, 입주 청소까지 3천만원에 한다. 살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공사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금액 3,500만원, 부가세 포함. 난감하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고 어찌 보면은 도배, 장판, 싱크대도 아직은 쓸만한 상태였는데 단열은 아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은 단열로 보였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어머니 얘기, 기와로 된 박공 지붕과 외벽의 페인트 상태로 볼 때 누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벽 바닥 쪽으로 보이는 곰팡이 그리고 천장에 부분 보이는 물자국들은 결로에 의한 거로 봤습니다. 보일러와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단열이 안 되면은 필수적으로 결로는 엄청 발생을 합니다. 오래된 집을 단열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벽이 아니라 지붕 단열입니다. 주택 전체에서 외벽 단열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저는 한 30% 정도로 봅니다. 지붕 단열이 외벽 단열보다 2배는 더 중요하다고 계급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건축주나 빌더들조차도 외벽 단열에만 온갖 정성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외벽은 내단열도 가능하고 외단열도 가능하지만은 지붕은 외단열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붕 공사 자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커지면서 공사비가 급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정은 내단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의 연속성을 생각했을 때 외벽도 내단열을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천정 단열을 생각한다면 기존 천정틀이 단열재 플러스 석고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천정틀을 뜯어야 한다면 공사 금액이 당연히 급증하겠죠. 다행히 우리는 천정틀의 상태가 양호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천정이 합판으로 되어 있지만은 단열재를 합판에 본드로 부착을 하고 5mm 합판 쫄대를 사용해서 석고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완해서 천정 단열을 했습니다. 천정 단열은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내단열이었습니다. 내단열을 하면은 단열을 한 부분은 석고를 부착하고 도배를 하면 되지만은 화장실, 다용도실 등 타일로 된 외벽도 단열을 하면서 타일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양변기나 세면기까지 뜯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공사 범위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단열 공사는 내단열 공사대로 하고 외부 도장까지 손을 봐야 한다. 3천만 원 공사비로 도저히 계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내단열로 했을 때의 공사비와 외단열로 했을 때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은 내단열에 비해서 공정은 줄어들었지만은 시공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빠듯해졌습니다. 천정은 내단열인데 외벽은 외단열로 한다. 평소 단열에 대한 제 소신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단열에 대한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교차번마다 열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벽 외단열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부 공사를 줄여서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주무시는 어머님의 생활 패턴상 가장 늦게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안방과 욕실 그리고 주방이었습니다. 그나마 욕실은 천정 위에 크게 손대는 부분이 없어서 다행스러웠지만은 싱크대, 특히 밥솥과 전자레인지, 냉장고에 식탁까지 바닥 마감재를 하는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곧바로 복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안방의 침대와 붙박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의 TV도 어머님이 집에 저녁에 들어오셔서 볼 수 있도록 딱 이틀만 별도 보관을 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처음부터 도배 장판을 하는 이틀은 마을 회관에서 주무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사하는 우리야 공사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번거로울 뿐이지만은 어머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하는 내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먼지, 어수선함, 공사하고 나서의 각종 마감재의 냄새, 그리고 짐 정리까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참때 먹으라고 계란도 삶아놓고 텃밭에서 나는 오이로 소박이도 담아 넣으시고 주말에 올라갈 때면은 텃밭에 호박, 가지, 고추, 그리고 말린 토랑까지 바리바리 챙겨주셨죠. 어쨌든 천정은 내단열, 외벽은 외단열로 단열 보완을 했습니다. 한편 현관은 현관 중문과 현관문 중에서 공사 비용을 생각하여 현관 중문은 포기를 하고 방충망이 내장된 현관 단열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현관 중문 가격만 300여만원, 시공비까지 생각하면 거의 400만원에 육박을 합니다. 다용도실 외부 출입문도 단열이 안 되는 혼유리로 된 알루미늄문에서 단열이 되는 로이 복층 유리로 된 PVC 터닝 도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싱크대는 우리가 잘 아는 H사의 밀란, 유로 중간급 정도의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뜯어낸 싱크대 하부에 대규모 개미집이 나왔고 내부 타일 공사를 없앴기 때문에 싱크 상하부장 사이의 타일은 칼라유리로 부착을 했습니다. 브론즈 펄톤의 칼라유리,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직접 실측과 부착을 했습니다. 신축에서는 대형 타일을 주로 사용하다가 오랜만에 하는 칼라유리라 한 장을 깨먹었고 그 바람에 추가로 주문해서 재반입 시공하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언제 봐도 칼라유리는 타일에 비해서 심플하면서도 깔끔합니다. 도배는 당연히 실크를 했지만은 천정 몰딩은 체리톤 몰딩에서 히든 몰딩으로, 걸레바지는 화이트톤 걸레바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치 하판이 붙어있는 부분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드님과 같이 만들었던 추억 있는 마감재라서 하판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위에 화이트톤 유성 페인트로 칠을 해서 빈티지 스타일의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닥 마감재는 4.5mm 장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하면서 소금기가 있는 대기 중의 습기와 배면의 높은 언덕에서 흘러내려서 스며드는 지하수가 바닥 습기로 심하게 올라오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장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데코 타일보다는 훨씬 두꺼우면서도 쿠션감이 있어서 무릎에도 훨씬 안전한 그런 바닥 마감재입니다. 본드로 부착하는 어떤 마루보다도 습기에도 강합니다. 도배를 하면은 천정의 조명과 스위치, 콘센트는 떼어냈다가 다시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거실 천정 조명은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는 LED 제품이라서 그대로 재사용을 했습니다. 욕실, 다용도실, 수도꼭지 등 모든 수전이나 금속들도 바닥과 연분기로 벌겋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도어록이나 정접 등도 다 교체를 같이 했죠. 그런데 체리색 톤의 문이나 창문은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때 체리색 톤이 인테리어 대세를 이룰 때가 있었죠. 그때쯤 했을 거로 추측은 되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인테리어 강의를 하면서 체리색 톤 인테리어 하지 말라고 했었죠. 지금 봐도 그 화려함이 부담스럽네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화이트 톤의 밝은 인테리어 톤과 어색하진 않네요.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라치 하판의 결을 살리면서 빈티지 형태의 화이트 톤 도장을 했었습니다. 한편 커튼도 암막 커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창문으로 동남쪽에 직사광선이 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햇볕에 투과율이 낮은 그런 제품이죠. 내부는 대략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외부 단열은 열반사 단열재를 한번 감고 그 위에다가 메탈 사이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품의 단가는 세라믹 사이딩에 비해서 절반 정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이딩 벽면에 우레탄이 붙어있기 때문에 세라믹에 비해서 단열 성능은 당연히 우수합니다. 열반사 단열재 위에 메탈 사이딩으로 내단열 대신 외단열한 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메탈 사이딩은 어쨌든 칼라 강판을 사용하고 조인팅 부분에 강판이기 때문에 조인팅 부분에 열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비와 단열 성능 등 다른 대안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 놓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부 체리톤, 외부 화이트톤의 창문이었습니다. 창문은 PVC 이중창이었고 공사비 때문에 공사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중창이 유리가 혼유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입주 청소를 하면서 유리 창틀을 닦다가 발견을 했죠.
PVC 이중창인데 내부창, 외부창 모두가 혼유리로 된 제품. 아무래도 내부에 체리톤에 걸렸나 봅니다.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는데 5mm 혼유리를 최소 16mm 복층유리로 교체하는 일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단종된 지가 오래된 제품이고 기존 오사이로는 16mm 복층유리를 끼워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PVC창 공장들을 욕실창 하나를 빼서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한 끝에 오사이 없이 실리콘만으로 부착을 해서 마무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찾았는데 문제는 교체 시기였습니다. 갖고 가면은 방충망과 같이 한 번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 한낮에 뜨거운 햇빛도 생각해야 되고 아직도 걱정스러운 모기벌레도 생각을 해야 되고 친구와 어머님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11월 초쯤 날씨 좋고 벌레 없는 그때를 기다려서 대구로 싣고 가서 유리와 망을 교체해서 갖고 와가지고 달기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야, 내가 처음부터 체크를 못한 불찰은 있지만은 복층유리 정도는 3,500만원 외에 추가로 부담을 해주면 좋겠는데 듣고 있지? 경비와 떼었다 붙이는 비용은 추가로 달라 소리 안 했구만. 들었지? 내단열, 외단열, 도배, 장판, 싱크대까지 거기에다가 외부 파라펫 도장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3,500만원 아니 3,000만원짜리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습니다. 주위에서 오래된 집에 대한 리모델링 단가를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답도 없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골조를 제외하고 올수리를 한다고 보면은 대략 신축 비용의 60%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신축에서도 골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30-40% 정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축에 비해서 철거 해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보다 비용이 확연히 줄어드는 부분은 전기, 수도 인입 비용, 대지 조성 비용 등등 건축공사 이외의 부분들입니다.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을 주택을 수리해서 쓸만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공사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남해 남면 주택 리모델링 28평에 3,500만원, 평당 100만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으로 마무리한 공사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영상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 소장이었습니다.